안녕하세요.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있잖아요. 그 뒤에 얼마나 좀 복잡하고 또 체계적인 과정이 숨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한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의 실제 작업 기록입니다. 평소에는 사실 잘 눈에 띄지 않잖아요. 이 쓰레기 처리의 진짜 현장, 이걸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. 이번 분석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런 작은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무슨 행사나 공사 현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까지 그 종류별 처리 과정의 이면을 좀 깊숙이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실용적인 정보라든가 아니면 좀 생각해 볼 거리까지 그런 것들을 짚어보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쓰레기 처리의 세계를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? 우선 가장 우리 생활하고 가까운 사례부터 시작해 보죠. 네, 서대문구 충현동의 한 주택가 골목 이야기인데요. 도배몽사를 하고 나서 나온 벽지랑 장판 폐기물, 이게 집 잠벼락 앞에 막 쌓여 있었대요. 그래서 골목길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보기에도 영 안 좋았던 그런 상황.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1톤 트럭이 딱 출동해서 한 1시간, 그 정도 만에 아주 말끔하게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. 생각보다 금방 끝나긴 했어요. 빨리 된 것 같긴 한데요. 바로 이런 정말 일상적인 폐기물에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점들이 숨어 있거든요. 자료에도 언급이 되지만 벽지만 해도 그 종류에 따라서 처리법이 확 달라져요. 예를 들어서 합지벽지라고 있잖아요. 종이로만 된 거. 이건 상태가 깨끗하다면 종이로 분리배출할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대부분 도배할 때 풀을 쓰거나 좀 오염되기가 쉽고, 특히 실크 벽지 아시죠? 겉에 비닐 코팅된 거. 이건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건 일반 쓰레기, 즉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거죠. 아, 그냥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가 아니군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이에요, 양.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양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자재들이랑 막 섞여 있다 이러면 그땐 그냥 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. 대형 폐기물로 신고해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 기록처럼 전문 처리 업체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. 아하. 장판도 사실 비슷해요. 대부분 PVC 재질이라서 이것도 재활용이 좀 어렵거든요. 돌돌 말아서 끈 같은 걸로 묶고 이것도 대형 생활 폐기물로 신고한 다음에 배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 아니면 주민센터 통해서 신고하는데 이게 또 지역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. 아파트 사시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겠죠, 뭐. 네네. 결국 핵심은 재질이란 양, 이걸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재질과 양, 가정집도 그런데 사무실은 또 상황이 다르겠죠, 아무래도. 마포구 합정동의 한 사무실 사례를 좀 볼게요. 6층 사무실이었는데 내부 공사를 하고 나서 나온 석고보드, 폐목재 이런 것들이 사무실 한가운데 막 쌓여 있었대요. 이걸 작업하시는 분이 직접 계단으로 1층까지 다 옮겨서 1톤 트럭에 실었다고 합니다. 와, 6층에서. 네, 쉽지 않았겠네요. 이것도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. 마지막에는 또 청소기로 바닥까지 싹 정리했다고 하니까 꽤 꼼꼼하게 작업을 하셨네요. 그런데 사무실 폐기물은 가정집이랑은 법적으로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. 맞나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가정 폐기물하고는 다르게 법적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어요. 자료에 담은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이제 일상적인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. 우리가 사무실에서 흔히 버리는 종이, 플라스틱, 아니면 탕비실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죠. 재활용 가능한 거야 당연히 분리수거해야 하지만 일반 쓰레기는 가정용이 아니라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라고 따로 있어요. 그걸 사용해야 하거나 양이 좀 많으면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그 건물 규정이나 아니면 계약된 청소업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. 네, 그 파란색 큰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아요. 그거요. 그리고 둘째는 이건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한 건데 특별 관리 대상 폐기물이라는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폐형광등, 폐배터리, 아니면 폐유, 폐페인트처럼 유해 성분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들이거든요. 이건 절대로 일반 쓰레기랑 섞어서 버리면 안 되고요. 반드시 허가를 받은 전문 처리 업체에만 맡겨야 합니다.
아, 형광등도요? 네,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우리가 그냥 뭐 무심코 갈아 끼우는 그 형광등 하나도 사실은 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작은 사무실이라도 함부로 막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조심해야죠. 이야. 그 외에 뭐 특정 생산시설 같은 데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는데 이건 일반 사무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. 사무실 이전하거나 아니면 뭐 대규모 리모델링 할 때 나오는 그런 폐가구, 집기들 있잖아요. 이런 건 양이 워낙 많으니까 보통 이런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. 그렇군요. 와, 형광등 하나도 함부로 버릴 수 없다니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네요, 진짜. 자, 그럼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서 좀 더 큰 대규모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?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한 체육관 사례입니다. 큰 행사가 끝나고 난 뒤였는데 와, 철제 구조물 그리고 브랜드 이름 적힌 아주 큰 배너들, 무대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목재 폐기물, 심지어 연예인 등신대까지 그야말로 폐기물 산이 체육관 입구 앞에 떡하니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. 이걸 처리하려고 밤늦게 5톤짜리 집게차가 투입됐다고 해요. 아, 집게차. 네, 특히 부피가 엄청 큰 철제 구조물 같은 거는 그 집게로 막 이렇게 부셔가지고 트럭에 실었다고 하네요. 와, 상상만 해도 좀 엄청난데요? 작업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. 네, 이런 대규모 행사 폐기물은 진짜 뭐랄까 종합 선물세 같은 느낌이죠. 그만큼 처리도 훨씬 복잡하고요. 자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종류별 처리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? 우선 목재, 무대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가벽 같은 것들일 텐데 못이나 페인트가 하나도 안 묻은 아주 깨끗한 상태라면 재활용 업체로 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대부분은 페인트 칠이 되어 있거나 다른 이물질이 막 섞여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건 전문 처리 업체로 가거나 아니면 대형 폐기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금속류, 예를 들어서 무대 트러스나 조명 스탠드 같은 거, 이건 고철로 분류가 되죠. 양이 많으면 고물상에 팔 수도 있겠지만 여러 재질이 막 섞여 있거나 분리하기가 좀 어려우면 이것도 역시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안전하고요. 플라스틱으로 된 큰 판넬이나 뭐 간이 의자 같은 것들, 이런 건 당연히 대형 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사실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합성수지 섬유류인데요. 이게 대부분 재활용이 굉장히 어렵고 부피만 커서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그 PVC 소재 현수막 있잖아요. 이건 태울 때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. 아, PVC 현수막은 특히 더 문제군요. 네,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. 최근에 이런 폐현수막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가방이나 뭐 파우치 같은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업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오, 업사이클링이요. 네, 아직 뭐 아주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런 행사 폐기물의 경우에 이런 좀 친환경적인 대안을 고려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죠.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요. 이런 행사 폐기물 처리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자원을 최대한 순환시키고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연결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. 현장에서 그 집게차로 구조물을 막 부수는 건 어떻게 보면 효율성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이런 고민들이 깔려 있는 거죠. 와, 폐현수막 업사이클링이라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. 이게 정말로 좀 널리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 사례는 조금 다른 종류의 대규모 폐기물인데요.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입니다. 내부 공사 때문에 나온 폐목재, 전선, 박스, 뭐 온갖 종류가 다 뒤섞인 혼합 폐기물이 건물 밖 마당에 쌓여 있었다고 해요. 여기에는 3.5톤짜리 집게차가 투입이 됐는데 폐기물 양 자체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는 해요. 그래도 역시 집게차 덕분에 빠르게 상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. 이것도 작업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. 이런 공사 현장 폐기물은 또 다르겠죠, 확실히. 네, 그렇습니다. 스크린 골프장 같은 이런 상업시설의 내부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보통 혼합 건설 폐기물로 분류하는데요. 이건 앞에서 본 그 행사 폐기물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콘크리트 조각, 뭐 벽돌, 타일, 석고보드, 폐목재, 철근, 정말 다양한 건축 자재들이 말 그대로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이죠. 정말 말 그대로 혼합이네요. 네, 이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요. 거기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.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는 건 절대 안 되고요. 반드시 허가를 받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만 맡겨야 해요.
아, 법이 따로 있군요. 네, 이 혼합 건설 폐기물들은 수집된 다음에 중간 처리 시설이라는 곳으로 옮겨지는데요. 거기서 마치 뭐랄까 보물찾기처럼 재질별로 다시 다 분리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 여기서 이제 폐목재 같은 거는 잘게 부숴서 에너지 연료로 쓰거나 아니면 파티클보드 같은 다른 제품의 원료로 쓰이고요. 철근 같은 금속은 녹여서 다시 고철로 재활용되죠. 이건 가치가 꽤 높아요. 네네. 플라스틱류는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일부는 또 재생원료로 쓰이기도 하고요. 속고보드 같은 폐보드류는 주로 매립되긴 하는데 일부 기술을 통해서 다시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긴 합니다. 그리고 공사 때 나온 흙이나 모래 같은 것도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도로 공사 같은 데 필요한 흙, 그러니까 성토재라고 하죠. 그걸로 재활용되기도 하고요. 흙까지도 재활용이 되는군요. 그쵸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. 이런 폐기물을 옮기려면 뭐 1톤 트럭으로는 어림도 없고요. 보통 암롤 트럭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. 뒤에 아주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다니는 대형 트럭. 그게 필요하죠. 운반비, 처리비 이게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. 결국 건설 폐기물은 잘 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네요. 네 가지 사례를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요. 이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가 일하는 방식에 어떤 일관성 같은 게 보이네요. 일단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그 폐기물의 종류랑 양에 딱 맞는 차량과 장비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. 1톤 트럭부터 시작해서 집게가 달린 3.5톤, 5톤 트럭,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더 큰 암롤 트럭까지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집게차를 잘 활용해서 사람이 일일이 옮기기 힘든 폐기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 마지막에는 주변 정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참 인상적입니다. 네, 맞아요. 이 업체가 내세우는 강점도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자료를 보면 집게차 같은 이런 중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빌려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고객의 상황, 그러니까 폐기물의 종류나 양, 아니면 작업 환경 같은 걸 잘 고려해서 좀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는 점,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. 뭐 폐목재든 폐가구든 아니면 방금 본 그런 건설 폐기물이든 가리지 않고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도 중요하고요. 그렇죠.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사를 가지거나 뭐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장 정리 같은 걸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할 때 업체를 고르신다면요. 바로 이런 전문성하고 장비 보유 여부, 이게 작업의 속도나 질, 그리고 최종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아, 비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업체에서도 비용 절감 팁을 좀 주네요. 뭐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최소 두세 군데 이상 업체의 견적을 꼭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건 버릴 폐기물의 종류하고 양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리 업체에 알려주는 거라고 합니다. 이게 중요하군요. 네, 아주 중요하죠. 특히 폐기물이 쌓여있는 그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장비랑 인력이 필요하겠구나. 이걸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상담도 빨라지고 견적도 더 정확해진다고 하네요. 그렇죠. 그 폐기물 사진 한 장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폐기물의 부피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구성물 같은 거 있잖아요. 목재가 많은지 콘크리트가 많은지 이런 거. 아니면 주변 작업 공간, 트럭 진입이 쉬운지 어려운지 이런 것까지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. 그렇군요. 그냥 대충 이 정도 돼요.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소통 방법인 셈이죠. 네. 결국 미리 정보를 내가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와,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. 가정집 도배 후에 나온 그 벽지랑 장판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내부 공사 폐기물, 체육관 행사가 남긴 거대한 구조물이랑 배너들,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공사 현장에 막 뒤섞인 폐자재까지. 이렇게나 다양한 폐기물들이 실제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전문적으로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네요. 평소에는 그냥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뒤에 이렇게나 복잡하고 체계적인 어떤 물류 그리고 노동 또 전문성이 숨어 있었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. 네, 맞아요. 오늘 함께 쭉 살펴본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이 쓰레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라지는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.
사실은 누군가의 아주 면밀한 계획과 또 고가의 장비 그리고 상당히 고된 노동이 투입되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좀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어쩌면 다음번에 우리가 분리수거함 앞에서 잠시 좀 망설이거나 아니면 이사나 리모델링 때문에 큰 짐을 정리해야 할 때, 그럴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문득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. 버린다는 행위가 그냥 끝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아주 복잡한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을요. 네, 맞아요. 그냥 버리면 끝이 아니군요. 네.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우리가 정말 무심코 버리는 그 물건의 다음 여정,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